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유리한 환경에 있을 때는 현실에 안주하고 방심을 하다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면 더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예전의 성공 방식에 머물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8월의 첫날이네요. 8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8월도 엄청 덥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달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조금 이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알파벳으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8개월간 가격이 동결됐던 액화 석유가스의 공급 가격이 오늘부터 좀 상향 조정이 되네요. 킬로그램 또는 리터당 30에서 60원 이상이 인상되는데요. 그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되면서 이걸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국제 가격, 환율 변동까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가스에 압력을 가해서 냉각 액체로 만드는 이 방식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액체가 되면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데도 쉬워지죠. 대표적으로 택시에서 많이 쓰시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거를 또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을 알파벳 세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꾸준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나온 그 7월 수출, 오늘이 1일이다 보니까 한 달 전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중요한 또 미국에서 이벤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단은 동결을 했어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직은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은 나누겠지만 일단 9월은 가능할 수 있는데 8월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고요. 일단 연준은 고물가를 잡으려고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었죠.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이번까지 총 8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른 상태고요. 네. 우리나라는 3.5%니까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도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번 미국의 FOMC 일정이 이제 9월에 있고 그러면은 어떤 힌트를 줬느냐.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확실한 신호를 준 것 같더라고요. 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합리적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파월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단 그 조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다음 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만큼 둔화하지는 않더라도 고용 그리고 물가 고용 관련 두 위험 사이 균형과 같은 경제 데이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위험에 그동안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랬던 전과 달리 이제는 장기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이제 둔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실업률 위험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1월 5일인데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왜냐하면 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대선 전에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네. 반응이 좀 나왔나요? 네, 파월 의장이 연준이 절대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고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어떤 정치적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고 우리의 정책 수단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지 모든 미국인의 이익에 도움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다음 그 FOMC 회의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9월 17일에서 18일에 열리고요. 미국 시간으로. 네. 요때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이 11월 6일, 7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 11월 5일로 5일. 알고 네. 있는데 미국 대선 또 바로 날짜가 참, 네,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미국의 또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또 열린다는 거. 미국 증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딱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미국의 CNBC라는 경제 매체는 파월 의장이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이 덕분에 간밤에 나스닥이 전날보다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지난 2월 22일 이후로는 하루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S&P 500도 1.5%, 다우존스 30 산업평균도 0.2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기업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호실적 그리고 매수 의견을 낸 리포트 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반등하게 됐습니다. 이 전날에 한 7% 넘게 엔비디아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13% 가까이 올라서 117.02달러에 마감했고요. 시가총액도 불어나서 3조 달러 재진입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꼽히는 AMD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 넘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코스피 확인해 보니까 어제보다 소폭 올라서 2,789.01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7.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한 0.5 또 1.0% 정도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또 2%씩 오르고 있고 현대차도 2%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도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좀 같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요.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일단 동결됐고 9월에 인하하겠다라는 깜빡이를 확실히 켰고 네. 근데 또 깜짝 기준금리 인상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네,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3월에 17년 만에 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지 딱 4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고요. 네. 이로써 일본 단기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됐던 2008년 말 이후에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당시 0.3%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매월 6조 엔, 우리 돈으로는 약 54조 원 정도 이상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이제 돈을 풀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내후년 1분기까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 수준 3조 엔까지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월까지는 금리는 올려도 국채 매입량은 유지해서 그나마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중앙은행이 긴축 의지가 명확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올린 게 지난 3월이었고 네. 4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이제 0.25 네. 까지 올린 건데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는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엄청 낮은 수준이죠. 금리이긴 네. 한데
일단 일본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배경을 따져봐야죠. 네, 일단 그동안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았던 디플레이션이 네. 끝나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기조로 들어섰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6월에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27개월 연속 2%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에 이제 통화 정책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임금이 큰 폭 오르는 등 현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는 않구나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엔저 장기화가 무엇보다도 더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네. 보입니다. 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수입 물가는 오르고 또 국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국민분들도 많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외국인 이중 가격제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제 역대급 엔저 현상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엄청 늘어나는데 일본의 내국인들은 오른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일본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또 1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경제 성장에 도움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커졌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경기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 임금은 5월까지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준금리 인상 결정한 뒤에 일본의 니케이 225는 전날보다 1% 넘게 올랐고요.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국제시장 확인해 보니까 달러당 엔화가 150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150엔 그러니까 엔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이중 가격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식당에서 같은 가격으로 고기를 팔아도 네. 한국 사람들은 와 엔화값 싸다 해서 막 사 먹는데 네. 일본인들은 물가 올라서 힘들어 하면서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기 비싼데.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한국인이나 뭐 인종 차별을 하거나 또 외국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일본 사람들의 구매력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다. 네. 예, 이런 분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국제유가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원유 가격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 7월 31일 브렌트유는 3거래일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80 수준에 올랐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거래일 만에 $76 선으로 반등했습니다. 이 배경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한 거고요. 국제시장에서는 분쟁 확대 위험, 또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어떤 추가 공격이 있을까, 그리고 이란의 석유 생산과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로켓포를 주고받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된 보복으로 그쳐서 좀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주시를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 통신비를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까? 어때요? 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국내 가계에서 매월 휴대전화, 유선전화기, 팩스 등 통신장비를 사는데 들인 돈이 10년 사이 240% 넘게 올랐는데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와 통신요금 이용료는 오히려 18% 줄었다고 합니다. 네, 가구당 월 평균 통신장비 지출액은 2013년에 약 8,000원에서 작년에는 28,000원 정도로 올랐고요. 반면에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같은 기간 월 12만 3,000원 수준에서 약 1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통신 회사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맞습니다. 비용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휴대전화 구입 요거를 봐야죠. 네.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 워낙 고급화되었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2022년에서 2023년 국내에서 팔린 5G 단말기 평균 가격이 14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판 단말기 10개 중에 8개가 프리미엄 제품이었고요. 또 가게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전체 디지털 기기 구매에 쓴 금액도 같이 늘어났는데 2011년에는 월에 22만 원 수준,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한 22만 원 수준이었는데
있는데 작년에는 5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연간으로 거의 60만 원 가까이 2.6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 OTT 구독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혹시 그 몇 개 구독하시나요? 저는 한 개, 2개 정도? 네. 근데 그 자녀분들 있으신 가정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는 기본으로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잘 안 봐가지고 네. 정말 그러시군요. 그걸로 아낍니다. 네. 라디오 들으세요. 네. 네,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제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구독료를 10,000원대로 올렸었어요. 계속 인상이 되죠. 네, 여기도.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비용 지출도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고요. 이 가계 디지털 지출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1%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12%로 7배 증가했고요. 월 지출액이 2,000원대에서 22,000원, 그러니까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서민 부담 줄여준다고 하면서 맨날 네. 이동통신 회사만 압박하고 통신 비용 더 내려야 된다. 네. 또 경쟁을 더 치열해서 제4 이동통신사 만들어야 돼. 이게 사실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네. 지금은 또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국세 성적표가 나왔는데 참 세금이 잘 안 거치죠. 네, 기획재정부가 어저께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월에서 6월 국세 수입이 168조 6천억 원 거쳐서 작년 상반기보다 5%,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간 국세 수입 예상치가 367조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46% 정도 거뒀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났었던 작년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봐야죠. 가장 많이 큰 타격을 받은 쪽이 어디입니까? 법인세입니다. 이 올 들어서 6월까지 법인세가 30조 7천억 원 거쳤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이상 34% 급감한 수준이고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작년에 기업 실적이 악화돼서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금융지주 회사와 중소기업 납부 실적도 좋지가 않아서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우리 3대 세목 중에서 법인세 외에는 이제 소득세는 조금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이 늘었지만 세율 인하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보다 줄었고 또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대외 경기도 많이 탈 수밖에 없고요. 수출 대기업들. 하반기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정부가 하반기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 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네. 이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하반기에 성과급을 주기로 한 기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수준인 성과급을 준다는 회사도 늘어나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기업 실적이 나아졌으니까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좀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한데요. 3월에 법인세 감소분이 워낙에 커서 이 하반기에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4, 5월부터 이제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네. 3개월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 수입도 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부는 7, 8월에 국세 수입을 좀 더 들여다보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 그리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5월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포인트 차이가 나서 이 조기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주택거래량 조금은 나아져서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등등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또 하나가 지역 난방 요금이 동결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근데 지난달 초에 이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부터 6.8%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동제에 따라서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서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동결을 결정한 겁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오늘의 경제뉴스 다각도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내드릴게요. 우리말로 액화 석유가스인 이것 알파벳 세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가 81만 대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연료로 쓰는 차량이 8만 대였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었는데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근데 왜 늘어났느냐?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 여객 운송용 차량 등의 신규 디젤차 등록이 금지되면서 대체제로 이걸 쓰는 차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배영수 님이 여자 골프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알파벳 하나를 빼면 되죠. LPG에 의해서. 그리고 3105님, 저도 이 차량, 가스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지속되는 유가 상승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105님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약간 좀 연비가 좀 떨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연비도 계속 꾸준히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9984님, 저는 김포 택시기사이고 이 가스 요금이 오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죠.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이게 킬로그램당 혹은 리터당 30에서 60원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조금은 반갑지는 않은 소식이기도 하네요. 7344님은 아버지께서 이 버스를 운행하세요.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애쓰실 아빠, 딸이 시원한 커피 선물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효녀십니다. 더우신데도 버스도 또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파벳 세자, LNG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티몬 위메프,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가 상품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까지 지금 제대로 또 사용도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상품권 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그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요. 해피머니 상품권이 지난해 한 1,500억 원어치 팔렸다고 하고 티모 위메프를 포함해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전기차까지 이제 헌혈 상품 기념품으로 구입을 해서 올해 구매한 총 규모가 한 33억 원이 넘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피머니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이 상품권은 편의점을 포함해서 대형 외식 브랜드, 카페, 빵, 또 피자, 또 치킨 프랜차이즈,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까지 이용하다가 보니까 결제 및 사용이 모두 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정한 매장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티메프가 미지급한 금액이 저는 총 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워낙 급하니까
5,600원을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는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티몬과 유메프가 이렇게 개인들이 구매한 현금을 또 이 팀의 유메프 구영배 대표가 네. 미국에 있는 위시라를 인수하는데 많은 현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 기업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막판에는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하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우리나라 국민은행의 적금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 3.5% 이자를 줍니다. 네. 1년에 3.5% 이자를 주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이제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준다. 그러니까 3%가 넘는 할인을 준다는 것은 모두 의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20, 30대 피해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해피머니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사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TMF가 정산하는 기간은 최고 2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티몬과 유메프가 현금이 없으니까 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이 마지막에는 상품까지 이용을 했었고 저는 이 두 회사가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기 횡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는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 폰지가 우표를 이용해 가지고 1930년도에 이렇게 돌려막기 사기를 방식했는데요. 앞에 사람의 돈을 뒤에 사람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돌려 사기고 이 해피머니 상품권이 이 폰지 사기, 돌려막기 사용에 이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팔아? 내가 100만 원어치 사면은 10만 원을 또 아낄 수 있는 거네. 이런 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또 반대로 이걸 상품권을 발행하는 뭐 마트 같은 유통업체가 됐든 외식업체가 됐든 이런 데서는 이런 상품권을 어떤 이점이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상품권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기타 금융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유통은 기본적으로 금융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기업은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당장 돈을 당겨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 대부분 좀 적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 수입도 발생하고 또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매장에 가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5만 원권 상품권을 서로 갖다가 또 10만 원치, 20만 원치 물건을 사게 되니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수입도 많이 있고 고객들을 미리 잡아두는 락인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고객을 사전에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피머니가 이제 이번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네. 이 자본금이 25억 원짜리 회사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가 3천억 원이고 자산이 2,400억 원이니까 본인들이 뭐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티몬이 7월 22일부터 이제 정산을 멈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올려주시는 것처럼 이게 상테크라고 해서 상품권으로 재테크한다.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그 사이에서 또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타 금융업자로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놓고 약간은 이자 차익을 또 노릴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걸 중간에서 판매하는 이번에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케이스에서도 이런 플랫폼들은 그러면 남는 장사였다라는 걸까요? 중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티몬하고 유메프는 이 상품권은 이제 재고가 확보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재고 없이도. 예, 재고가 없어도 되고 또 쉽게 현금을 조달 가능합니다. 또 TMF는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하지도 않고 상품권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오픈몰이 이제 TMF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재고 부담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쿠팡은 매출의 90%를 회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다음날 로켓 배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마다 결제 방식이나 구매 방식이나 또 각각 품목마다 굉장히 다양한 게 바로 온라인 쇼핑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매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전체 한 35%, 40%까지가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고 뭐 통신 인프라가 세계 1위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품권을 팔게 되면 한 1%에서 3% 정도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MF는 이렇게 본인들이 한 3% 이익을 좀 남기고 또 10% 이상 할인해서 판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대량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됐었다. 또 이렇게 상품권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인 판매도 많이 하고 또 이 상품권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을 이제 낙전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입도 막대하다. 또 이제 우리가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만들어둡니다. 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대부분은 그냥 안 쓰고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두 다 발행해서 수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입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성공예감 10만 원 상품권을 저희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발행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1999년도에 기업들이 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해라 이런 이유로 이제 상품권법을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은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금액이 한 10,000원 이상일 때는 한 50원 정도, 또 10,000원에서 50,000원일 때는 200원, 또 50,000원이나 100,000원 이하일 때는 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 연간 한 12조 원 정도 발행이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현금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연말 정산할 때 우리 세금 공개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10% 할인도 받고 세금 공개도 해주니까 연간으로 이렇게 10조 원 넘는 금액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그 식당들도 외식 상품권 이런 거 그냥 카운터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낮으면 규제 문턱이 낮을 경우에는 뭐 경기 활성화에는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게 진짜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금융당국, 우리 정부에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미등록 업체이고 네. 또 직업 보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의 연간 발행 한도라든지 또 발행업자의 자본 요건 이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해피머니가 이제 가장 피해가 큰데 이 발행사가 해피머니 INC라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크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본인들은 자본금은 25억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 30억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업체의 선불 충족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렵고 네. 지금 현재가 해피머니가 다 지금 중단됐고 개인들이 좀 피해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각각 나라마다 좀 다 다릅니다. 네. 일본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일본 재무상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파산이나 이런 기업의 부도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해라 이렇게 안전 조항을 만들어 두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행하는 기업들은 구매자의 신원을 또 확인하고 기록을 보유해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전부 다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규제나 제도가 좀 부족하다. 보정보험이나 우선 변제가 필수나 의무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상품권을 이용하실 때는 또 대기업 위주 또 믿을 수 있는 기업에 이용해야 되겠고 앞으로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는데요. 그럼 이게 상품권 쪽에는 어떻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건 있었는데요. 예. 여기도 10% 이상 크게 할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맞아요. 20대, 30대 상품권이라든지 머지 포인트가 뭔지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정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자금융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렇게 선불 사업자를 포함해서 발행업체 또 피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직업해주는 회사를 말하는데 위주로만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충전금을 발행하면 그만큼 따로 돈을 관리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네. 개정된 이렇게 정금법상의 티몬이나 위메프는 자체적으로 이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유통업체인 해피머니가 발행한 상품권을 본인들이 사들여 가지고 10%로 대량 할인을 하게 되니까 이 피해를 막지 못했다. 중간 유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품권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보통 정산을 2달 뒤에 해줍니다. 개인들은 지금 바로 돈을 내거나 카드로 결제하는데 티몬이나 위메프는 2달 뒤에 이제 자기들이 정산해 주니까 해피머니는 아주 본인도 큰 피해를 받고 우리 국민들은 구입한 상품권 이용하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고 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피해를 다 따져본다 그러면 1, 2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상품권을 앞으로 또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내가 상품권을 사려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건 안전한 걸까? 어떻게 따져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 상품권을 하시게 되면 뒤에 보면 이제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직업 보정 보험에 들어 있는지 또 실물 상품권에 보면 항상 우리가 이마트 이제 상품권도 많이 이용하고 홈플러스 상품권도 있는데요. 뒤에 보면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직업 보정 및 피해 보상 보험의 계약은 없이 이마트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가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지 보험에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발행을 받는 이 모바일 상품권에도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개인들은 또 잘 안 읽어봅니다. 워낙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현금을 주고 사는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정보험이 되어 있거나 또 대기업 제품만 산다 그러면 좀 피해가 막을 수 있겠다.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보증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판매사의 신용은 어떠한지도 종합적으로 또 따져봐야겠네요. 오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통해서 상품권 이 현실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참고로 그 중고 사이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이나 이런 걸 또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현재까지의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 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7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조사해 보면요, 역시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항상 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후배 때문에 이 직장 내 스트레스 유발자들, 일명 왜 영어에서 이제 악당을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빌런이 없나요? 자,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재미난 주제입니다. 네. 내 주변의 악당들,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유발자들,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 네. 근데 이것도 유형을 또 재미있게 분류를 하셨네요. 네. 우선 제갈공명형의 빌런이 있어요. 아니, 제갈공명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가 생기면서 이제 예. 많은 분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갈공명형 빌런은 되게 유능한 직장 동료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빌런이라고 하니까 유능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갈공명형 빌런은, 제갈공명이 사실은 등판하기 전에 유비가 몇 번 찾아갔죠? 3번. 그렇죠. 3번 찾아갔죠. 삼고초려. 그러니까 제갈공명 빌런은 유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3번을 말해야 응답하시는. 한 번 말하면 안 듣는. 네, 3번을 말해야 응답하시는. 한 번 지시를 분명히 했는데 네, 까먹었거나 이행을 안 하고. 네. 답답하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착한 제갈공명 빌런은 응답하실 때 아 맞다 이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조금 더 센 제갈공명 빌런은 제가요? 이 일을 제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 원인으로 보면 제갈공명이 유비를 왜 안 따라갔을까? 처음에. 네, 사실 제갈공명도 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유비로는 좀 힘들겠다. 저 사람 뭐야? 그렇죠. 네.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비가 굉장히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겠다. 그런데 하도 찾아오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천하 삼분 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뭔가 나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회사나 조직 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특히 이제 후배가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일을 해와야 되는데 제갈공명형일 경우에 네, 한 3번 이상 말해야 들을 경우에는 참 네. 선배 입장에서 힘들죠. 네, 답답하죠. 네, 다음 유형이 흥선대원군형이 있습니다. 네, 대략 짐작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약간 흥선대원군 빌런인데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좀 문물을 잘 안 받아들이는, 변화에 좀 둔감한 이런 유형이고요. 약간 좀 닫고 사는. 네. 저는 지금도요, 뭔가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 흥선대원군 빌런은 약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도입된 지가 3, 4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펜을 고집하고 또 항상 뭔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이제 한글 빼고는 거의 하는 게 잘 없는, 그러니까 한글로 뭐든지 뭐 계산도 한글식으로 해서 한글에 표 만들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는 것보다도 네.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더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워드를 써서 가져오면은 한글로 변환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보통. 그게 안 깔려 쉬우니까. 있거나 심지어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임원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엑셀을 잘 모르는데 사실 예. 그거를 직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작은 계산식도 다 그걸 부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가 너무 이제 고립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라포 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서 저를 믿고 3일이면 변화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배우시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예. 엑셀 1시간 동안 배우는 거 그거를 보시고 주말 동안에 조금 연습해 보시고 1시간 정도 조금 해보시고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났는데 얼굴이 해같이 변한 거예요. 배우셨어요? 생각보다 해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 엑셀도 고급 기술은 어렵지만 더하기, 뺄셈 이런 것 좀 하기 그럼요. 그렇지 할만하잖아요. 사실 이게 기술이
기술의 문이 닫혀 있다기보다는 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역량은 충분했던 분인데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맞닿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소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유형이 파워레인저형 빌런이 나옵니다. 네. 파워레인저는 우리 주변을 지켜주는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파워레인저가 있으려면 네. 항상 존재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악당. 그렇죠. 파워레인저는 악당이 있어야 돼요. 악당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파워레인저는 휴업입니다. 누가 그 돈을 다 대겠어요. 그렇죠. 사실.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악당을 누가 일부러 만드나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기자님. 사실 파워레인저가 있으려면 반드시 밖에 적이 있어야 되죠. 예. 사실 만약에 눈에 뭐 레이저 나가는 그 슈퍼히어로 있잖아요. 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빌런이.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레이저 이거는. 쏠 일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런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을 짓는 요소. 너 누구 라인이야? 너 누구 라인이야? 너 누가 끌어줘? 자꾸만 평가르려고 하고. 그렇죠. 항상 너가 지금 흑이야 백이야, 흑이야 백이야, A 라인이야 B 라인이야, 항상 이렇게 가면 너 파워레인저야 빌런이야. 사내 이렇게 정치. 가면. 네, 그런 유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시한폭탄형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 네, 이건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일을 막 엄청나게 부과하시는 분. 오후 5시 30분에 갑자기 오래 걸리는 일을 그것도 시키고. 있고 10시 반에 카톡으로 뭘 보내가지고 밤에. 그렇죠. 검토되면은 연락 달라. 그럼 막 시한폭탄이 우리가 들리는 것처럼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연휴나 주말쯤 되면은 갑자기 일을 엄청나게 부과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카톡하고 이메일 보내는 이런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괴롭습니다. 네. 근데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들 안 볼 수도 없고 또 상사면은 또 피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사람들 일단 스트레스는 받는데 네.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일단은 아까 제갈공명 빌런으로 돌아가 보면 제갈공명형은 안에 심리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3번 이상 시켜야만 하는 사람. 네,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해서 따로 둘이 만나서 좀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그걸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건 심지어 그 사람이 회사에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 있어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토대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적극성이 좀 많이 발휘될 수 있다. 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논의를 하고 그럴 때 보통 이제 적극적이신 분이나 상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제갈공명형이 좀 있으시다면 돌아가면서 얘기해보게 하고 제갈공명형이신 분이 무엇인가를 제안해보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는 터전을 많이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말 그 아무리 제갈공명형 빌런이라고 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네, 한 번 얘기했을 때 바로 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좀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흥선대원군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AI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기술도 엄청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안 쓰고 있다.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힘들다, 답답하다.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요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기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변화 같은 거를 배워보는 세션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내 재교육. 네.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걸 하지 않고 아까 엑셀로 돌아가 보자면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해보는 문화를 계속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파워레인저형. 자꾸 편가르고 네. 사내에서 악당을 누군가를 막 지목해서 만들어내려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니? 저 사람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이제 라인이 딱 된 거잖아요. 편들어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랬다가는 이제 잘못했다가는 그 라인에서 벗어나거나 뭔가 정치에서 내가 밀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가 중요해요. 저 사람 이상하지 않는다는 어떤 느낌이 나오면 그 사람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A라인이 아니라 B라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 그러면 A파 아니면 B파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다른 쪽으로 편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간에 기대어서 또 B라인에 가서는 A라인에다 나쁜 얘기하면 A라인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편가르지 않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요소, 허브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괜히 여기 휘말리면 또 안 되니까. 심지어 칭찬 전달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계신데 예. 다른 분이 이제 기자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럼 그걸 잊지 않고 기자님한테 누가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해서 좋은 얘기를 항상 퍼뜨려지는, 말은 돌고 돌고요. 아. 좋은 미담도 반드시 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그 사람에게도 좋고 기자님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누구 뒷담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네.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네. 칭찬은 또 열심히 전달하면 요거는 좋은 거고. 언젠간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러게 선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네. 선순환을. 그리고 요 저기 실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네. 아이디 SADB 쓰시는 분께서 저희 대표님이 시한폭탄형이에요. 이렇게 막 일을 막 떨어뜨리시나 본데. 네. 시한폭탄형 상사나 동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수평적인 회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의를 할 때 뭘 하자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자고 했었을 때 그걸 하기 위한 일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네, 그렇죠. 회의 때 역할 분담이나 일정표,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너르게 보면서 예측력 자체를 조직 문화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하. 그 실질적인 좀 해결책. 근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빠져나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이라든지 실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조직 문화 안에서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도 인간관계가 상당하고요. 회사가 즐거운 이유도 단순히 일이 아니라 거기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통 훈련이라든지 정서지능 증진 워크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지능은 훈련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지능이 올라가면 일의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의 행복도 찾아옵니다. 교감도 되고 네. 그 교감을 바탕으로 소통이 되고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회사 내 조직 내에 그런 정서지능이 많이 구축이 되면 훨씬 더 너르게 올라갈 수 있는 도약점이 형성될 수 있겠죠. 이게 개개인으로서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조직 내에서도 좀 이런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과연 그런 경연이 없었을까? 재미나게 또 2부에서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